자, 지난주에 그 7번 전차까지 했었죠. 7번 전차. 자, 오늘은 이제 8번 행카드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7번 배우고 이제 이번 주는 8번부터 14번까지 배울 건데 왜 그렇게 배우느냐는 나중에 메이저 카드를 다 끝나면 여기서 보면은 8번부터 14번이 관념 무의식 회대라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7번까지는 어떤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마법사, 고위여사제, 여왕제, 황제, 교황, 그 다음에 연인, 마지막에 전차에 잘 타 있는 장군. 이렇게 7명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구성이 있고요. 이제 8번부터는 사람의 관념,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8번이에요. 명칭은 힘이에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통 타로에서 1, 2, 3번, 9번, 10번은 숫자적으로 좀 강력한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중간에 4, 5, 6, 7, 8번은 숫자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상담할 때 잘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 8을 보통 주기적, 반복적 재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 재생이라는 말은 5번 교환 카드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게 8배라고 해서 우주를 상징하고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흥부전 보면 쌀 뒤주가 있는데 거기서 뭐 쌀을 퍼도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근거에 있는 돈을 꺼내도 계속 돈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계속 생기는 건 좋은데 반대적으로 나쁜 거 같은 경우에는 죽여도 끊임없이 계속 생겨요. 집에 바퀴벌레 죽여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거를 좋기도 하지만 되게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요. 그래서 다리가 8개 있는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문어라든지 낙지라든지 거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을 가져서 문어 낙지를 잘 안 먹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서양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저 이만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우리 테레비전 해저 보면 막 문어 괴물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힘이라는 의미, 자, 영어로 strength. 자, 힘이라는 거는 일종의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힘 그러면 영어로 파워를 더 많이 쓸 텐데 여기는 strength라고 쓴 거는 강함을 뜻해요. 자, 그래서 이 강함 때문에 그림도 이렇게 좀 뭔가 사자가 좀 강아지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느낌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와서 너는 되게 강해. 뭐든지 이겨낼 힘을 갖고 있어. 되게 좋은 의미를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강함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옛날에도 말에 만세 영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태평성대에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강함이 필요한 거는 현실이 우리 앞에서 여왕제를 배웠듯이 여왕제 그렇게 풍요에 넘쳐서 막 이런 상황에 굳이 강함이 필요한 거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유롭고 풍요로운데 굳이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 즉 이렇게 강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외부 환경이 그걸 이겨낼 정도,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외부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의미가 역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인내, 즉 참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잘 참아내는구나. 그걸 이겨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미의 강함을 뜻한다고 저는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이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림에서도 이렇게 여인이 있고 여기 보면 사자가 있어요. 보통 시선이 여인에 딱 꽂혀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사자를 중심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 사자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야생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그림에서 보면 사자가 굉장히 어때요? 뭔가 이렇게 눈도 풀려 있고, 이 사자의 모습은 길들여지네요. 자신의 본능은 어떻게 됐어요? 억압받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자 입장에서 많이 갈등을 할 거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많이 갈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올라오고 있는 본능을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도 보여져요.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편하냐? 여러분들이 사자 우리에 이렇게 사자랑 1대1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네스가 너무 귀여워 그럴까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자를 길들이고는 있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보면 이렇게 장미 넝쿨하고 있어요. 머리에 장미 넝쿨이 있는데 이게 멸류관처럼 장미 넝쿨에는 가시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걸 머리에 두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사자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해요. 즉 이러한 두려움이나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고통을 이겨내고 있고 또 외유 내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겉은 연약한 연인 같아 보이지만 사자도 굴복을 시키고 아무리 힘든 고통도 이겨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외유내강이라 굉장히 좋은 말로 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외유내강을 하면 바보가 돼요. 요즘은 현대사회는 PR 시대라고 해서 내가 나를 자꾸 홍보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겸손이 미덕이기는 하지만 그 겸손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많이 봐요. 저는 외유 내강은 아니고요. 저는 외유 내유예요. 겉도 좀 약하지만 속도 약해요. 잘 이겨내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도 취미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이거 중간을 평균이라고 보면 저는 평균보다 잘할 때 보통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평균보다 거의 프로페셔널 정도 할 때 나 그거 굉장히 잘해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잘하면 그냥 할 줄 알아요. 근데 평균보다 더 미치다 그러면 해보긴 했는데 잘 못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제 후배는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 그거 해봤는데 나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켜봐. 근데 되게 못해. 너 이거 너 잘한다며. 한두 번 할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이래요. 그럼 이제 할 때마다 일을 코치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내가 일을 줘야 되는데 한 명은 저 같은 성격이라서 해보긴 했는데 저는 잘 하지 못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거 해면 그건 잘해요. 해요. 그럼 누구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당연히 잘한다는 사람한테 시키겠다. 근데 막상 시켰는데 그 친구는 너무 긍정적이어서 막상 해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야. 손길이 많이 가죠. 그럼 얘를 자르려고 다른 사람을 써요? 못 써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가 없어 잇몸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그걸 끌고 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니까 긍정적으로 볼 거는 뭐냐면 본인이 잘 못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면 그게 본인의 일이 되고 본인한테 득이 돼요. 오히려 손해보다는 득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남들 평균 정도밖에 안 하지만 저 잘 못해요 라고 하면 본인한테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TV에서 그 인생술집인가 거기서 정준호가 나와서 처음에 혹시 인생술집 보신 분 있어요? 정준호 나와서 거기서 데뷔할 때 MBC 공채로 들어갔는데 잘생겼잖아. 원래 배구 선수 출신이야.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제 드라마 그 오디션을 보는데 아주 대작이래요. 상사 주연막 이런 거 해서 갑자기 다 모아놓고 주연급 다 모아놓고 여기서 스키 탈 수 있는 사람 했더니 정준호 선수 자기 딱 한 번 타봤는데
잘 타거든요. 아, 저 엄청 잘 탑니다.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탔잖아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기분 좋고 있는데 이제 팬티 처음에 대본을 딱 받았는데 첫 씬이 용통에 보면 골드코스라고 해서 제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키 타보신 분 있을 텐데 최상급 가면 저는 스키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타봤는데 보드는 몇 번 타봤어요. 그래서 잘 타지 못하는데 이제 아는 선배들이 항상 어려운 데서 타야 된다고 해서 맨날 갖고 데려가요. 그 위에 딱 쓰면 경사가 한 30도 정도가 보면 경사가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절벽이야. 그냥 절벽이야.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 번 탔는데 거기 올라갔으면 그리고 제일 저는 스키나 보드 탈 때 제일 어려운 게 내려오는 거는 그냥 뭐 낙엽이든 뭐 A자든 내려와요. 아무리 경사가 져도 어떻게 내려오는데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리프트에서 저기까지 이렇게 커브로 돌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항상 거기서 자빠져요. 그리고 이 보드를 탈 때는 보드는 플룩을 이렇게 들고 타는데 저기 곤지암이나 이런 데 갔잖아요. 이걸 끼고 타야 돼. 그럼 미쳐요. 거기서 왜냐면 내려서 절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아요. 보드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방향 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프트가 제일 무서워. 스키를 2번 타고 포기한 이유가 그 리프트에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내리지 못해. 자, 그런 상황에서 정준호가 그 배역이 배정욱인데 올라갔어. 올라가놓고서 거기서 처음 리프트에서 내리는데 배정욱은 아예 처음 타는 거 거의. 일단 리프트에서 내리면서 한 바퀴 굴르고. 그러니까 배정욱은 얘는 처음에서 너무 긴장해서 그렇구나. 거기 스키를 엄청 잘 탄다고 하니까 막 붙잡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제 정준호는 8시 차량인데 한 6시쯤 와서 한 2시간을 강제를 받았대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잘 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막 밑에서는 이제 카메라 돌아가니까 나와라 근데 사람은 안 보이지만 XX야 뭐 어디 갔냐 왜 대답이 없냐 근데 뭐 무정리는 절로 튕겨서 나가있고 목전지에서 거기 올라섰는데 절벽이잖아요. 달달달 떨고 있는데 배정훈 옆에서 꽉 잡고 잘 타다 도무지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막 밑에서 메가폰으로 왜 안 내려오냐 카메라 돌았다 하나 욕 날라오고 해서 그래서 그래 큰 마음으로 딱 내려왔대요. 잘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둘이서 막 부르고 막 스키는 하나는 절로 날아가고 별점 선수는 저쪽 구석에 꼬라박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첫 씬부터 완전히 개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불러서 못하면 못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근데 네 열의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내가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그래서 이제 대역배우를 써서 첫 씬을 무사히 찍기는 찍었대요. 그리고 잘릴까 생각을 했는데 안 잘리고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타보고도 저 스키 잘 타요? 해서 배역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운 애가 저 못해요 그러면 본인한테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타로할 때 그러잖아요. 철판 깔고 저 타로 잘해요. 그럼 타로 잘하게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하고 나서 타로를 해야지 그러면 영원히 타로를 못해요. 네. 요만큼 준비하면 요만큼 부족하니 요거 맞아 채우고 요거 채우고 나면 또 부족하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면 영원히 타로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짬밥에 대해서 1년, 2년, 10년이 되면 정말 엄청난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흰카드에서 듣는 거는 의료내강이 아니라 외강, 내강이 돼야겠죠? 겉도 강하고 안에도 잘 다져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겉이 약해 보이니까 고통을 더 받아요. 여러분들도 뭐를 시킬 때 딱 보잖아요. 저 사람 되게 만만한 것 같아. 길 가다가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를 믿으십니까? 또는 보니까 이 등 뒤에서 아우라 빛이 난대. 조상이 은덕을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건너는 건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은 되게 유해서 내가 말을 하면 잘 따라올 거야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한테는 괜히 잘못했다가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핑카드가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상황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당분간은 견뎌.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억압을 받고 있잖아. 어쨌든 탈출해야 되는데 그 탈출할 방법을 시간을 갖고 찾아가. 이렇게 조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카드가 나오면 위로부터 해주세요. 연애든 일이든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힘든 거예요.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위로부터 해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9번 카드. 명칭은 은둔자예요. 자, 9라는 수는 우리는 이제 십진수로 쓰기 때문에 10을 완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1부터 9까지만 존재하고요. 10은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9가 완성이에요. 9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10진수를 쓰고 손가락이 10개다 보니까 9를 세우면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웃스라고 해서 뭐가 잘 안 풀려요. 원래는 완성인데 그래서 원래는 완성의 뜻이지만 미완성의 뜻을 더 많이 쓰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 9라는 수는 이 8이 아까 제가 우주를 상징하고 완성을 오히려 8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완성했는데 하나가 더 생겼어. 그럼 뭐냐면 보통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뭘로 쓰냐면 별명이 지평선 너머의 수라는 표현을 써요. 즉 지평선 너머라는 건 옛날에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 지평선 너머는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평선 너머에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는 굉장히 숫자적으로 독특하게 움직여지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운전자. 자, 운전자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그림이랑 좀 비슷하면 여기 이제 수도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현실에 드러나지 않고 되게 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숨어있을까? 그래서 회피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은둔하고 있을까?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 싫은 사람.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은데 보통 손님들이 이제 성찰하기 위해서 면벽 수행을 하거나 했을 때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니죠.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성찰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몰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몰두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자, 운전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 수도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수도승에 서 있는 땅을 보면 굉장히 설산이죠. 그리고 배경은 밤이에요. 그 밤이라는 거는 낮보다 밤은 현실이 별로 좋지 않다요. 그리고 이 설산 자체가 주인공이 서 있는 땅이 평탄하고 비옥지면 현실이 굉장히 풍요롭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땅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눈이고 그러면 현실이 되게 냉혹하고 오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둔자, 이 수도승은 현실이 좋을까요? 그건 안 좋겠죠. 어둡고. 그래서 회피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현실이 힘들어지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등불을 들었어요. 이 등불은 어두운 밤을 비춰주면서 뭐예요? 새로운 길을 안내하거나
개척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망가는 회피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하나의 방법은 개척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왜? 왜 도망가시는 해결의 길마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가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길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보면 혹시 그 마이크로닷 사태 아시나요? 인터넷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닷 이제 부모가 TV에 나오는 걸 보고 누군가가 그 IMF 때 제천에서 사기를 쳤다 했을 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할 거야 라고 했다가 증거를 준비되니까 인정을 했죠. 죄송하다고. 그리고 원만히 합의 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잠적을 했어요. 뉴질랜드 가봤더니 식당도 팔고 집에도 없고 마이크로닷도 지금 잠수를 탔고 윌리엄 프란시스라는 사람도 잠수를 탔어요. 다 도망가서 회피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이크로닷 때문에 비투라고 해서 나도 사기당했어. 나도 돈 띄었어. 그래서 뭐 항구, 뭐 이영자, 도끼 등등등등 조효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서 대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사를 공개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었지만 원만히 합의하겠습니다. 원만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길을 해서 굉장히 동정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도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실수가 있었죠.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한테 1000만 원 띄었다니까 점심한 끼 값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갚아주면서 욕을 먹었어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해주고 욕먹는 여러분들 친구한테 뭘 해주고 뺨먹는 그런 사태를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피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하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것보다는 뭔가 해결책을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걸 찾아서 움직이면 해결이 쉬울 거야.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은둔자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수염은 굉장히 길잖아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용한 성격이겠죠. 막 활발한 성격은 아닐 거고 그래서 좀 내성적이거나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인물을 상징을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0번이에요. 자, 10번 명칭은 운명의 수레바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0은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메이저 10번은 완성의 의미를 잘 쓰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이너 카드는 10번 다음이 10번에서 끝나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는 10번에서 끝나려고 했는데 11, 12, 13 뒤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성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거는 숫자적으로 로마자로는 X로 되어 있지만 10을 보면 1 더하기 0을 하면 다시 1번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번을 보통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면 전환점, 반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라는 거는 다시 1이 됐기 때문에 전환점이고요. 반환점은 0부터 21번까지 총 22장의 메이저 카드의 딱 중간의 숫자예요. 11번째 왔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 해서 반환점. 자, 명칭에서 운명과 수레바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운명이라는 키워드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믿고 싶으신가요?
그 운명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으면 다 거지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왕이 될 운명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왕이 될 운명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왕이 될 운명이니까 나는 뭐를 해도 왕이 되잖아. 운명이니까 놀아, 열심히 놀아,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왕이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지가 돼요. 반대로 당신은 거지가 될 운명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거지가 되네? 어떻게 노력해? 그냥 놀아. 그래서 거지가 돼. 운명론은 비판하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운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숙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야 할 길. 즉, 당신은 왕이 될 운명이라기보다는 왕이 될 숙명이야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될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길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길이 쉬운 길인가요? 꽃길만 깔려 있을까요? 가시밭길, 자갈비 엄청나게 힘든 그 길을 헤쳐나가야지만 왕이 되는 그런 운명적인 숙명을 타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도 자꾸 그쪽으로 하면서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가야 될 길이지만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헤쳐나가라는 의미가 사실 많은 거고요. 반대로 당신은 거지가 될 숙명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거지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당신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상속자라는 드라마에서 그 왕관의 무게를 느껴라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길이도 당신이 그런 운명이다. 이게 주로 사주 명리에서 그런 말을 해요. 큰 흐름에서 당신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들어오거나 관직운이 있거나 명예운이 있거나 어떤 운이 왔을 때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운이 들어오게끔 그 길을 당신이 걸어가야지만 그게 왔을 때 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논다고 해서 그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다 잘 있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때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운과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운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좀 더 무언가를 강하게 부여를 시켜요. 그래서 운명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자를 만났어. 지금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남편분들이 운명의 상대자인가요? 아닌데. 운명의 상대자라고 한다면 이번에 드라마에서 미스터 선샤인에서 제가 느꼈을 때 이병헌과 김태리는 운명의 상대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김태리는 정말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서 좋은 결말로 가요. 목숨을 구하고. 이병헌은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김태리 때문에 조선에 복수하러 왔다가 조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병헌은 꽃길만 걸었겠죠. 장교로서. 근데 운명의 상대자를 만들면서 그걸 비참한 세월하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참 숭고한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자가 이 운명이라는 거는 운명의 상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의 상대자를 만나서 너무나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저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을 잘 풀렸을 텐데 혹은 얘가 운명의 상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껍데기였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거는 좀 더 자신을 가속화시키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자, 수레바퀴라는 거는 순환의 의미가 있어요. 쳇바퀴처럼 수레바퀴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일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일상이라는 건 기억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혹시 저번 주 목요일날 아침에 뭘 먹었는지 한번 기억해보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기억을 해요. 저는 아침 안 먹어서 기억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인데 목요일날 뭐 먹었지? 아무 생각이 잘 기억이 안 나.
그거는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편안하지만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반대말은 뭐냐면 일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탈만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요. 근데 이 일탈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탈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일탈이 뭐냐면 여행이에요.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50대가 되면 50km.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개인한테 보여준 시간 똑같은데 감정적으로 느끼기는 그런데 라면을 끓일 때는 보면 10대나 60대나 70대는 똑같아요. 이렇게 라면 끓일 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물 정말 안 끓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어 끓게 하자고 TV 잠깐 뭐 하고 딱 가면 물이 없어. 벌써 떨어졌어요. 뭐냐면 이 일상적으로 TV를 보거나 일상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새로운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만나지 약속을 정했는데 처음 가는 길에 갈 때 보면 되게 멀어요. 꼬불꼬불 지하철에 대해서 막 가는데 되게 멀어. 그래서 끝나고 오는데 올 때는 금방이야. 다음에 거기 또 찾아갈 때만 이렇게 가까웠나? 그러니까 새로운 길에 갈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일상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100세를 살아도 누구는 시간을 10km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누구는 그거를 정말 60km, 100km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10km로 달리는 방법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요.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 일탈은 긍정적인 일탈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에 있는 그림은 수레바퀴가 있고 위에 피카스가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칼을 들었다는 건 무언가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상을 즐길 건지 일탈을 즐길 건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나름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나는 새로운 거 싫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저도 뭔가를 새로운 거 하는 거 싫어요. 여행 가는 거 되게 싫어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는 거 자꾸 얘기하시면 저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꿈은 크루즈 여행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데려다 주잖아요. 자고 있으면 거기 가 있어. 꿈만해서. 그래서 저는 크루즈 타는 걸 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본인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돌겠죠. 어쨌든 이쪽으로 들든 이쪽으로 들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 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밑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생이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는 게 인생은 세웅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요. 나쁠 때가 있으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해요. 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갈 길밖에 없어. 근데 누군 그러더라고. 야, 지하실에서 이런 표현도 하긴 하지만 바닥을 치면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빠지면 필이 좋아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보거나 나쁜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절망하고 망해서 이번 생은 망해서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이번에 아이들 수능을 봤어요. 몇몇 친구들은 대학을 떨어졌을 거예요. 네? 29일부터 지원을 한다는데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생기죠. 인생이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근데 합격을 하면 4년 동안 누구나 예상하는 대학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그 아이한테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재수를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인생을 공부하면서 여행을 갈 건지 새로운 길은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대학에 합격하지 않아서 생기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 길로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되면 4년 동안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떨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바닥을 쳤지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아졌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불화가 생겼을 때, 아파트 옥상이나 한강자리 가지 말고 필히 좋아지는 시점이 있으니, 자, 그림에서도 돌아가면 여기 이제 빨간색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야누비스라고 해서 재생의 신이에요. 즉 생명을 불어넣는 신. 그러니까 밑으로 추락하면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뱀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수레바퀴 시계가 돌아가듯이 이 안에도 보면 글자로 이렇게 타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위에 이상한 글자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히브리어로 하느님을 뜻하는. 근데 언어 중에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근데 옛날에는 거꾸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일본어, 그 다음에 아랍어, 히브리어 이것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아랍어가 막 써있잖아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랍어 원래.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해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여기는 토라가 되겠죠. 이 토라라는 말은 저번 시간에 고이 여사제가 들고 있는 책에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고대 비밀, 경전, 고대 율법서. 그래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문양은 별자리들이에요. 별의 상징들을 기호로 별대 안에 그려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개척할 수도 있는 거고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요 주위에 4개의 상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있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개는 우리가 마이너 카드에서 배워야 돼. 우주를 이루는 4개의 원소를 그림으로써 상징화시킨 건데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책을 보면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구조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상담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1번. 11번 카드. 정의 카드예요. 이 정이라는 이 카드를 설명하려면 한 2시간은 더 모자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다 아실 거예요. 보지는 않았어도. 두께가 전화번호만큼 될 거예요. 읽기는 정말 쓸모가 없고 대결로 쓰기는 정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부 가까이 팔렸대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의를 규정하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그 책에 이제 표현하면서 정의란 이런 것이다를 이제 표현한 건데 너무 어렵죠. 고대 철학자들 표현 나왔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로 수강하시는 분한테 항상 이 카드를 설명할 때 이걸 읽어봤냐 했을 때 끝까지 완독한 사람 딱 2명 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직장인 정도 되는데 한 명은 작년 딱 이맘때 수능을 보고 그 친구가 읽었대요. 깜짝 놀랐대요. 고3이 어떻게 이걸 읽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얘도 관심이 많아서 읽었대요. 거기다가 원서를 읽었대요. 거의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야, 그거 어떻게 원서를 읽었어? 자기는 지금 유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는 뭐야? 미술이래요. 거기서 덮겠어요. 미술을 공부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영어 원서를 읽었다고 하는 소리에 저는 더 놀랐죠.
이 안에 정말 대단할 수도 있겠다. 어제 제가 그 문제적 남자를 봤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거기에 게스트로 누가 나왔냐면 함현지라고 뮤지컬 배우가 나왔어요. 여자인데 누구냐면 오뚜기 회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자의 손녀죠. 그 친구가 대원외고에서 전국 1등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예술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틀렸대요. 그래서 평균이 99.8이래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봤더니 시험대에는 정답을 표기했는데 옮길 때 오답을 적은 거예요. 그 실제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조서만 빼고 다 가로로 만든대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래서 원래 그렇게 교과서를 놓고 명사나 다 빼고 조서만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한 10구좀 복사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쓰는데 처음에는 거의 다 틀린대요. 그럼 다시 교과서 보면서 두 번째 쓰고 그래서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대요. 아예 조사 빼고 다 주관식 가로놓기로 해서 통째로 외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집은 모든 과목은 문제집 있으면 기본적으로 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대요. 모든 과목. 그러니까 거의 미친. 일반 사람 같으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 단순 무식한 방법.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력형이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자기만의 원칙이었대요. 그건. 자기는 공부를 할 교과서를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으니 문제가 얼마나 쉬웠겠어.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 저는 못해요. 저는 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도 단어를 외우기 싫어가지고 영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면지를 보면서 사람마다 되게 원칙이 되게 다르구나. 그런 것처럼 이 정의라는 말을 할 때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정의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진 얘기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저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은 정의로운가? 내 아이는? 내 친구는? 별로. 제가 정의로운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단위로 보면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인가요? 아니면 세계 3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정의로운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이 가장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야. 굉장히 상대적인 거야. 제가 10만 원에서 얘기를 했나라면 모르겠는데 그 슈퍼맨과 배트맨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싸워요. 슈퍼맨이 나쁜 놈인가요? 착한 놈이죠. 배트맨도 착한 놈이에요. 그쵸? 다 슈퍼맨은 악당으로부터 인간을 다 구해주는 사람이고 배트맨도 그 조커는 이렇게 악당들을 다 제압해주고 그래서 둘이 싸워. 착한 놈끼리 싸워. 그 싸우는 이유가 이 정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영화는 보면 되게 이해도 안 되고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원칙은 그 만화책에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항상 그 어벤져스 있잖아요. 어벤져스는 마블 코믹스라는 만화의 작품이고요. 이 슈퍼맨이 나오는 것들은 DC 코믹스라는 그 만화책이에요. 거기에는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이런 애들이 나오고요. 자, 이쪽에서는 어벤져스를 만들었으면 이쪽에는 저스티스 리그라고 해서 정의 리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슈퍼맨이랑 배트맨이 싸우는 이유가 자,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 착한 놈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외계인이죠.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슈퍼맨이 막 돌았어. 열받았어. 내가 인간을 위해서 했는데 인간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열받았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인간을 다 죽일 때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슈퍼맨이 착해서 다행인 거지.
슈퍼맨이 난 인간 필요 없어. 쉽게 생각해도 이거예요. 슈퍼맨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보니까 개미들이 이뻐. 근데 개미가 물었어. 열받았어. 왜 개미 밟아 죽여야 돼? 집에서 개미 나오면 다 죽이잖아. 바깥에서 개미 보면 신기해 먹이도 주고 이러다가 집에 개미가 나타나면 다 밟아 죽여요. 슈퍼맨의 입장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인간은 자기하고 같은 종족이 아니잖아요. 다 죽여도 이게 동물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배트맨이 생각하는 배트맨은 사람이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슈퍼맨이 사람을 다 죽일 때 어떡하지? 갑자기 그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악하게 돌아서면 인간의 관점에서 악하게 돌아서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놈끼리 붙는 거예요. 서로의 오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정의예요. 착하다고 했을 때 그냥 믿어주면 되겠지만 믿을 수 있나요? 같은 인간도 아닌데. 자, 이 정의라는 말은 그래서 어려운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이에요. 공정. 즉 지금의 화두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촛불 전까지만 해도 정의가 화두였다면 그 정의를 실행하는 방식이 공정이라는 거. 공정해야 돼. 모든 것들은 공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기업 취업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아. 그 강원랜드에 다 청탁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보고 열심히 시험 봤던 친구들은 꽤 들러리였더라. 그 시험이 공정하지 않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이든 위에 자재로부터 평등 공정하지 않게 면접을 보면서 점수를 책정해서 멀쩡한 사람 떨어뜨리고 아는 사람 뽑고 이거 공정하지 않아. 지금의 화두는 공정해. 이 공정해야지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언니가 과일 가게를 해. 아니 채소 가게를 해. 식당에서 채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니 가게에서 샀어. 근데 옆에 다른 채소 가게에서 왜 공정하지 않게 좀 더 신선하고 저렴한 우리 가게 걸 안 사줘?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정의의 반대말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표현을 해요. 의리가 있으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의리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래서 공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냉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야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언니하고 다른 야채 가게하고 가격 경쟁을 시켜. 공정하게. 그러면 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미쳤냐?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라 너무 냉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사람 꼭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면 해결되거든. 냉정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가는 사람은 아무 혜택을 못 보고 큰 소리 치고 들어놓고 죽일 듯이 하면 들어줘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엄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틀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공정해요. 그 요즘에 그 취업비리 지하철 공사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이 이번에도 그 태안 발전소에서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원청업체들은 외주를 주면 책임이 다 면책이 돼버려요. 왜냐면 책임 감독까지도 다 외주를 줘버렸기 때문에 본청은 아무런 죄가 없어. 이것들이 계속 외주를 가면서 계속 시간이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IMF 전에 저희 형이 그 기아 기공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기아 기공. 지금 그 회사가 로템이라고 하는 고속철도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드는
현대로 인수가 되면서 로템, 현대 로템에다 지금 아예 로템으로 계열 분리가 되버렸어요. 그때 형이 다닐 때 그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직원이 거의 1,500명, 3,000명,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가까이 됐었대요. 그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아니면 그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아가 부도가 나면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3조, 4조 막 이렇게 올라갔대요. 10배 이상. 지금 거기 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매출은 10배가 뛰었는데 정규직은 몇 명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1,000명이 안 됐대요. 자동화가 아니라요.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외주업체를 두는 거예요. 보통은 협력 입찰을 공장 안에 들어서 거기서 따로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직원인 사람들이 만들고 이쪽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형 나이 때가 지금 55세인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이 왔잖아요. 그럼 보통 한 1억 정도를 받는데요. 한 30년 근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안 뽑아요. 협력업체에서 뽑으면 돼. 그러면 연봉 3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요. 연봉 1억 주던 사람이 그만두면 3천만 원짜리 사람 뽑으면 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커져봤자 지금의 구조상은 다 뭐냐면 외주를 줘요.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해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지하철 공사에서 그 자동문 대표하던 사람들이 다 정직원으로 이제 2년 이상 한 사람들이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정직원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아예 말도 안 섞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정규직이 될 수 없어. 소송을 걸었어요. 왜 시험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리라는 거는 어차피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 그거 수리하지 않아요. 그 수리할 사람 따로 필요해. 그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공사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최소한의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시험을 아니어도 다 시험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만 하는데 시험을 안 보고 2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정직원을 채용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쪽 말도 맞아요. 자기들은 3년, 4년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는데 어렵게. 야, 누구는 한 2년 하고 정직원이 됐어. 그리고 지금 막 시험 공부하고 있는 사람 열받잖아요. 아직 2년 동안 저기서 그냥 비정규직에 있었으면 정규직 되는 건데. 그쪽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아. 근데 사회 관점에서 보면 뭐야? 정직원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이건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직원으로 몇 천만 원을 받고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몇백만 원을 받고 이거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되게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정의에서 높게 말해서 비정규직 정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는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시험인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SBS 스페셜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한 10몇 명 있어요. 거기서 반을 딱 나눠서 거기는 이제 10명을 딱 모르는 사람 10명이에요. 5명은 제한자예요. 5명은 무조건 제한을 받는 사람. 그 중에 5명이 제한을 뭐냐면 현금 10만 원을 주고 제한을 받는 1대1로 돈을 나누라고 해요. 제한자가 마음이에요. 혼자 다 가져도 되고요. 나 9만 원, 만 원 줘도 되고요. 상대방은 10만 원 다 줘도 돼요. 다 그랬을 때 조건은 나눴을 때 제한을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한을 받는 사람이 너 싫어 그러면 아무도 못 가져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누세요 했더니 얼마씩 나눴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둘이 한 편이 돼서
한 분이 제안을 하고 한 분이 제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만 원을 저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얼마나 나눠주시겠어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5대5로 나눠요. 그러니까 대부분 5대5, 5만 원, 5만 원씩 나눴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5만 원씩? 그게 가장 공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공사 시험을 봤어. 그러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제한자를 놔두고요. 6등부터 10등은 제한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켰어요. 10만 원을 주고 나눠라. 얼마씩 나눴을까요? 평균적으로 실제 3을 나눴어요. 그래서 왜 7대 3을 나눴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더 웃긴 거는 3을 받았는데 대부분 오케이를 했어요. 거부를 안 해. 왜 거부를 안 했어요? 했더니 거부하면 빵원이잖아요. 그 3만원이라도 준 걸 고맙대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이런 거와 다 무관하게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걸 가지고요. 시험에 떨어지면 모든 걸 뺏기는 그게 공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만 합격하면 모든 게 정당화가 되고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한 가지 예로 옛날에 로버트 천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로봇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축제를 했어요. 학업 성적은 별로인데 너무나 로봇에 대해서 너무나 얘가 재주가 좋대서 카이스트를 축제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학년 마치고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는지 알아요? 카이스트를 갔으니까 공부를 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모든 수업이 영어야. 근데 그 아이는 학업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요. 수업을 못 따라가. 그냥 수업을 못 따라가서 자살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수업을 못 따라가면 성적이 F죠. 학사 경고를 받아요. 자, 카이스트는 무상이에요. 근데 학사 경고를 받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공짜로 어떻게 공부 못했는데 공짜로 등록금을 해줘? 해서 돈을 받았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650만 원이에요. 기숙사비까지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기관에서 자살을 했어요. 로봇 천재. 과연 공정한 건가요? 정의로운 건가요? 시험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정의라는 거는 공정하고 냉정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쪽 편에 서면 이게 정이고 이쪽 편에 있으면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정의라고 옳은 일인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방송에서 기자가 신문에서 뭔가 얘기를 해. 그 기자를 어떻게 믿어요? 그 기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자라고 어떻게 믿어? 얘가 정말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나? 돈 받은 건 아니야? 내가 검증을 해야죠.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팩트 체크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줬어? 옛날에는 야, 나 또 뉴스에서 왔어. 다 인정했어요. 야,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맞네. 근데 지금 어때요? 50%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장이에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일방적인 주장. 그래서 그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 그 작가가 알뜰 신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는 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신문이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독일에서 이렇게 해요. 신문을 볼 때는 이게 진실이 아닌지를 네가 판단해야 된다. 검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언론을 감시해서 스스로가 그래서 잘못된 기사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걸러내는 기능. 근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 때문에 신문에서 나오면 아 이건 팩트 맞아 100% 맞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정의를 얘기하면 2시간이 넘어요.
이만큼의 1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쓰는데. 자, 우리는 타로를 하니까, 자, 안에 법관의 모습을 해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어요. 이 저울은 균형과 평등, 이런 걸 뜻해요.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이 칼은 결단력이에요. 즉, 어떨 때 칼이냐.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평등할 때 단칼로 냉정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그걸 모티브로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게 법관의 모습, 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법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이제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만 명한테는 평등하죠. 나머지 4,999만한테는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그 삼성바이오 4조 5천억 군식기구 사기를 쳐도 별 문제가 없고, 누구는 편의점에서 1, 2만 원 훔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기를 치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 단위로 하면 경제사범으로 개월을 받아요. 얘는 좀 거물인데 1000만 원 단위로 하잖아요. 얘는 피림이야, 똥쟁이야, 막 까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를 다룰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칼을 드러내는 게 있잖아요. 되게 냉정해야 돼요. 단칼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게 정의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표현과 가깝다라는 거는, 자, 연애에서는 법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긍정적으로는 결혼이고요, 부정적으로는 이혼이 되겠죠. 이래서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계약이 될 거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달라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2번. 자, 12번은 명칭이 매달린 사람이에요. 자, 명칭은 매달린 사람인데, 저는 이거는 그냥 매달린 사람이라고 외우지 않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외워요, 그냥. 그래야 이미지가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그냥 매달린 사람 그러면 이렇게 매달렸는지, 저렇게 매달렸는지 이미지가 안 오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미지가 확 오죠. 여러분,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운동기구 있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거 한 몇 분 정도 하시나요? 한 번 하면? 길어야 한 10분 정도 하죠. 10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 빨개 미칠 것 같죠? 만약에 1시간 정도 있으면 피 쏠려가지고 거의 잘못하면 기절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어요. 자,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는 상황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10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하루 후, 이틀 후. 상황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애에 이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카이로가 가겠죠.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래서도 이 카드가 나왔으면 가면 갈수록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분명히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해결책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반짝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생각이 있을 때 머리에 전구가 반짝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빛이 나죠. 그래서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지만 분명히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은 어떤 의미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즉 상황을 거꾸로 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적 남자라는 예능을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숫자를 영문으로 또는 한글로, 한문으로
또는 이렇게 봤다가 위에서 봤다가 뒤집어서 봤다가 접거나 하게 되면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즉 정상적으로 봐왔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나가봤더니 한 블록 저쪽에 싸고 큰 식당이 생겼어.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거야.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기만 풀려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경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다른 원인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해결할 노력을 해야죠. 왜냐면 원인을 알면 답은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만든 사람, 문제를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 진단을 해라.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면을 봐라. 원인을 정확히 겉에서 보여주는 게 진짜 원인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원인을 찾아라. 그래야지만 보통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화났어.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 뭐 때문에 화났는지. 그냥 물어봐요. 그냥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지레 짐작을 해요. 이것 때문에 화났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더 열받죠. 그럼 남자는 맹목적으로 사과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때문에? 그냥 일단 미안해. 그럼 더 열받아. 얘는 원인은 모르면서 무조건 사과하니까 더 가짜처럼 느껴져 더 열받아.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로 화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이유가 아닌 거죠.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보통 남자들은 큰 것 때문에 얘기를 삐쩍겠지 생각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걸로 그게 누적이 돼서 사소한 것들이 누적이 돼서 화나는 경우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13번 죽음 카드. 이 죽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안 좋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렇지만 저는 이 해석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상황의 종결을 의미해요. 뭐가 마무리가 됐다. 상황이 종결이 됐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종결이 되면 소위 말해서 알턴니가 빠졌어. 그러면 알턴니가 빠졌으니까 고통이 없어졌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가 없어졌으니까 뭐 임플란트도 하든 슬리드 하든 뭔가 추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그렇지만 뭔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술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종결이 되어야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도 이렇게 사신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요. 즉, 죽음을 맞이할 때 느껴지는 다양한 군상들. 여기 이제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과연 어떠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저기 자빠져있는 사람은 배째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여기 사내의 모습, 저 교황같이 보이는 사람은 빌죠. 한 번만 살려줘.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소녀 같은 경우는 안 들려요. 나 모르는 일이야. 안 들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그냥 덤덤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또 하나는 너무 철이 없어서 상황을 인지를 못해. 이게 정말 죽을 상황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하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 아마 저는 또 교원처럼 들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소년처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소위 말하는
어떤 거를 본다면 탑 사이로 태양이 떠올라요. 우리가 아보카도의 태양 되게 좋은 카드라고 그랬죠. 즉 미래, 죽음, 종결을 맞이해야지만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에는 종결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투잡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투잡은 문제가 뭐냐면 A잡에서 이게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하나 알바를 하든 뭘 하나 더 얹어서 뭔가 경제적인 윤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희한하게 두 개가 같이 와요. A잡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쁠 때 꼭 B가 와요. 그러니까 둘 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뭘 하지 하다가 둘 다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이 추가로 하는 것들이 시간당 단가가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일당이 세든 건 바이 건을 그냥 한 건 처리하면 훨씬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A라는 직업을 놔두고 B를 서브로 돌려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게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죽도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A잡이라는 거, A라는 본업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면 A잡에 A 일을 그만두고 B라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덤으로 일하지 말고요. A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B로 가는 것이 좋아요. 빨리 그런 일을 찾는 게. 그 투잡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A라는 그 직업에서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 엄청나게 잘 되는 거는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은 아바타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B라는 일을 했을 때 A라는 일하고 겹치지 않아요. 왜? A라는 일은 아바타를 시키면 돼요. 제법 회장이 사장들 두잖아요. 자기가 다 하지 않아요. 그 사장은 내 지시와 내 의견과 나와 능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편을 갖다 놓으면 회사는 잘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보통 여러분 친구 중에 사업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그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막 번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번창하는 친구는 둘 중에 하나야. 사기를 치든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뭐냐면 나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두는 거야. 내가 없어도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이 돼요. 즉 거기에는 책임과 권한을 줘야 돼요. 직원들한테. 책임만 부여하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성장하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10년이 됐는데도 확장하지 않는 회사들은 뭐냐면 사장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해. 뭘 했다 그러면 잘 되면 자기가 못 되면 직원한테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따위 식으로 했어? 그래서 모든 결제를 사장이 다 헌법을 해야 돼. 그런데 사장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 일이 안 돼요. 어디 놀러 갔어. 전에는 통화가 안 돼.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런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괜히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자기 탓인데 시키는 대로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회사는 성장하는데 말은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책임과 권한과 모든 걸 주잖아요. 그럼 들고 튀어요. 너무 잘하는 직원이 있어 가게를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금고를 들고 튀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안 줘요. 얘한테 권한을 주면 얘가 돈을 들어 챙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신을 만든다는 거는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투자예요. 투자라는 개념으로 해줘야지만 나와 같은 분신이 생기는 거지. 투자를 하지 않고 네가 잘하면 내가 나중에 보상해줄게. 절대로 보상 안 해줘요. 저도 잘 안 해줘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가면
또 그때 되면 또 문제가 또 있어. 그리고 보상이 안 돼. 잘 되면 해줄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나중에 잘해줄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잘해줘.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분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가 되는 거야. 걔가 들고 칠 수도 있다 나는. 그렇지만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이거 과감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직원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원을 고용할 때는 판단해야 돼요. 아, 이 친구는 나는 비용으로 쓸 건지 투자로 생각하는 건지 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 투자가 적절하게 정확하게 유대감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직원한테 맡기면 나는 놀러 다니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잘못하게 투자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원이 다 들고 튀어요. 그때 만약에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내가 잘하면 분명히 사장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라는 유대감 생기면 이거 들고 튀어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들고 안 튀어요.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이러는데 사장들이 연봉이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안 잘리려고 하죠. 그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서는 노드를 안 두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거야. 불만 갖지 마. 또 어디 가도 일은 못 받아. 그거 불만이 있어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래서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동결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A라는 회사에다가 그만두고 B라는 일을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할 때 나는 A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 일을 쌓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일과 좀 다르잖아요. 이게 모래성이에요. 그냥 무너져요.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밑바닥부터 다져야 돼요. 밑바닥부터 다져서. 그래서 명예퇴직하고 나는 치킨집을 하는데 편의점을 할 때 서로 경쟁이 되니까는 매출이 안 오르고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치킨집 아르바이트부터 그 생리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거를 다져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게를 차리면 잘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프랜차이즈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기술 배우고 창업을 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한 번에 훅 가죠. 근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지기 시작을 하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판단을 해요. 아, 이거 차려도 괜찮구나. 아, 이거는 개고생인데. 판단을 쓰죠. 근데 대부분이 그 과정을 안 걷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아예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게 이 주문카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14번 절제예요. 여러분들 절제 잘 하시나요? 절제? 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지름신이 항상 강림하잖아요. 그렇죠? 질러신 지름신이 강림하시야. 특히 마트 같은 데 가면 옆에 1+1 딱 써있으면 절대로 그냥 못 가잖아요. 일단 가서 이게 뭔데 어떻게 썼는지. 근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쩔 때는 1+1 아닐 때 이거 5,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1+1이라고 해서 9,900원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냐, 참기름. 참기름 보통 깡통에 450ml, 500ml짜리 사면 하나에 어쩔 때 보면 50% 세일해가지고 4,980원에 팔아요. 근데 어쩔 때는 1+1이라 9,900원이야. 그러니까 하나 팔 때는 50% 할인해서 팔고요. 1+1하면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거의 그렇게 세일을 하고 1+1을 하는데 어떤 기간에 그게 없어. 그러면 그냥 9,900원에 사야 돼 하나에. 절대로 클릭을 못해요. 왜?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막 사면 처음에는
여기 햇볕 거 있다고 여기 어떻게 입고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어떻게 입고 사고 햇볕 가면 사고 백설 가면 백설 거 사고 꽃시장도 똑같죠. 꽃시장도 똑같아요. 근데 원 플러스 원에 써 있으면 정말로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절제는 참다예요. 즉 욕망 안에서 사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욕망을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힘카드는 인내, 참다예요. 그거는 외부로부터는 억압, 고통을 참아내는 거고요. 이 절대 카드는 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욕망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저거 참으면 안 돼. 대부분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이 그림에서 드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위에 컵을 양손에 들고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컵 넘치는 물을 아래에 있는 컵에다가 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자, 넘치고 있는 거는 덜어내야 돼요. 저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덜어내야겠다. 반대로 모자라 있는 거 배고파 죽겠어 비어있는 거를 채워줘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게. 근데 어디 갔더니 맛있는 케이크 있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잖아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먹고 싶어. 이건 욕망이에요. 그건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심을 굶었어. 근데 갔는데 그 케이크 있어. 저거 먹으면 살찌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참아. 이것도 욕망이라고 해요. 또 다른 욕망이에요. 참는 것 자체도 욕망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근데 나는 다른 이유로 배가 고픈 거, 비어있는 걸 채우는 거를 참는 거. 이거 역시 즉 넘치는 거는 덜어버리고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 명품백이 하나도 없어. 근데 친구들은 다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렇지만 저 명품백 갖는 거는 절제해야 돼. 내 욕망에게 참아야 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 정도는 사보라는 거죠. 정말 그걸 샀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지 알아야죠. 하나쯤은. 근데 하나를 샀는데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 더 사야 돼. 이거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모든 로망이 백에 있고요. 남자들의 모든 로망은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 외제차가 너무 갖고 싶고 벤츠, BMW, 아우디 넘어가면 벤틀리부터 시작해서 30층 그려져 있는 마세라티라든가 롤스로이스 욕망을 갖고 있어요. 포르쉐. 자, 차가 있을 때 그런 걸 갖고 싶다라는 거는 일종의 욕망이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 활동하니까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가 없어. 내 처지에 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대중교통을 다닐래. 이것도 욕망이라는 거죠. 왜?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지방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대중교통은 해결이 안 돼요. 왜? 차가 있어야 돼. 왜? 어떨 땐 짐도 많고. 그러니 차가 필요해. 근데 나는 내 형편에 차는 필요 없어. 어떻게든 대중교통 탈래. 이것도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거나 비어있거나 해보지 않았던 걸 하겠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욕망에서 참아야 될 욕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봤는데 더 하고 싶어. 더 해야 돼. 이런 욕심 내는 거는 절제돼서 참아야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아이가 유학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보내줘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 어학연수를 가서 경험을 한번 해봐.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그래서 어학연수 가서 성적 굉장히 좋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그건 계속 해야 되지만 맞지도 않아. 가서 맨날 놀러 다니고 저기 미국은 비싸니까 저기 필리핀으로 보냈어. 그때 맨날 카지노를 하고 있고 엄마 용돈 좀 보내줘. 알고 봤더니 카지노 되게 땡기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필리핀에서 유학할래. 알려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후에 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거는 넘치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게
중용이에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중간을 어떻게 찾아가는 되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이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르시즘이죠. 이걸 자기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애 그러면 이제 공주노여로처럼 자기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자기애가 중용하고 만나야 돼요. 즉 중간에 있으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나만 너무 사랑해. 즉 바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되고 자만심이 돼요. 그런데 그 밑으로 떨어져.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 사라져.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연애도 안 되고요. 일도 제대로 안 돼요. 내가 소중하고 나를 사랑해야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스키를 한번 타놓고 저 무지하게 잘 타요라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봉사를 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아이도 사랑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봉사를 잘하시는 뭐 테라사 수녀 어떻게 저는 봉사에 희생해 이태석 신부들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너무 고생을 하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나는 너무 즐겁고 나는 그걸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처럼 테라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가치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니까 아이들도 그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고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절제라고 하는 거, 이 중흥이라는 거를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정말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걸 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해보지 않은 거는 꼭 경험을 해봐야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양손의 컵을 들었어요. 우리 아까 정의카드에서는 저울은 균형을 자기가 잡아요. 무거우면 내려갈 거고 가벼우면 올라가겠죠. 서로 간에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근데 양손에 이렇게 들었어요.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거워도 올릴 수 있잖아요. 즉 저울질에 내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타로카드에서 양손에 무언가를 들었다 그러면 이건 양손에 떡을 들고 뭘 가질 때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구나를 또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 카드에서 이게 나오면 두 명 중에 한 명 뭔가를 저울질하고 있네요.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네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 네 욕망이야. 좀 참아야 돼. 라거나 남편이 백을 사줄까? 카드 나왔어요. 안 사주겠죠. 절제해야 되잖아요. 이런 절제 중용을 통해야지만 미래로 가는 산에 향이 떠올라요. 절제를 통해야지만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엄청나게 가야 향이 떠올라요. 절제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4번까지